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크게 돈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그동안 제가 이제 인생 주식 코너라든지 주식 소개팅 코너 같은 곳에서 좀 제가 보기에 좀 투자에 봄직한 매력적인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기업들, 종목들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저만의 기준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이제 그 안목을 가지고 가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증시를 아주 무시하고 갈 수 없고 나중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느 정도의 청사진은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뭐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업종을 보면서 증시 분위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증시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런 업종이 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주식을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거 탑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근데 보통 이제 바텀업은 기업이 이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 업종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좋은 기업을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할 게 없는 게 적재적소에 내가 유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시장부터 해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종목부터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이제 매매 성향은 개인적으로 좀 바텀업 방식이에요. 좋은 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지금 증시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방향성으로 이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증시라는 거는 사실 대응의 영역이지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못 맞추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터 린치를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몇 명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랑 이제 피터 린치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좀 입을 모아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증시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고,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증시를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은 뭐 몇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그 중에 몇 시간은 뭐 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증시 분석이 물론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걸 너무 이제 몰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딱 일기예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야, 비가 온대, 그러니까 우산을 챙기자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산 챙기고 갔는데 비가 안 왔어. 아씨, 오늘 뭐 우산 들고 가기도 귀찮았는데 괜히 손해봤네. 이거는 비가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확률적인 부분인 거고,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준비한다라는 개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저조차도 증시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증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은 증시를 보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증시를 분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를 똑바로 알고 가야 돼요.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저의 투자 성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증시가 상승기에 있는지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뭐 낙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99% 확률로 더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갈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연준에서는 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흘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게도 이제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물가가 잡히면 절대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리는 제일 중요한 명분은 고물가예요. 물가가 급격히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그 외의 변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금리를 올리는 명분은 딱 한 가지, 고물가예요. 근데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잡히고 있고 뭐 유가가 지금 치솟는다든지 그런 움직임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저 이란 뭐 그런 쪽도 그렇고 테러라든지 지금 그 해운 쪽도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 뭐 해운주가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성이니까 장기화될 우려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금리가 낮아져야 좀 좋아지니까 24년도에 점도표가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사실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좋은 이벤트만 있겠어요. 중간중간에 안 좋은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어쩔 땐 급락을 했다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살짝 눌렀다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지금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좀 오름세로 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 사이클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떨어지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단계였잖아요. 물론 그 단계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 좀 부동산이랑 다른 게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거든요. 예외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 예외라는 게 잘 존재하는 섹터예요. 그냥 개별 기업, 그러니까 불경기여도 전반적으로 경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또 대박나는 맛집들은 존재하듯이 그 확률이 높다 뿐이지 또 이렇게 쭉쭉 치솟아 오르는 종목들은 하락장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이 거시적인 관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기업부터 이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좀 개별성이 강해요, 부동산보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을 좀 더 선호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의 투자 방식을 좀 더 선호하고 그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저 대략적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이제부터는 부동산 부자보다 이제 주식 부자가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돈 번 분들이 이제 부자가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쪽에서는 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 부자가 이제 앞으로는 신흥부자들이 주식 부자 쪽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투자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돈이 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돈이 되는 시장이었던 게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 왔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뭐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면은 부동산이 그 가치를 받는 게 맞죠. 근데 소득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과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좀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본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좀 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우르르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성향도 강하고요.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일본 시장이 굉장히 매력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냥 돈이 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거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일본 부동산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도 그렇게 규제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고금리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시장이니까. 심지어 일본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은 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집은 사면 안 되는 그런 인식이 강했잖아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게 또 이제 거품이 많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잃어버린 20년, 30년 기간이 길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뭐 홍콩이나 뭐 이런데 뭐 싱가포르라든지 보게 되면 뭐야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부동산 시장이 뭐 도쿄라든지 이런 완전 번화가 중심가에 있는 것조차도 괜찮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한국이 일본도 그랬었는데 서울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혹은 그 서울 중심의 그 수도권 중심으로만 살아남고 지방은 앞으로 계속 이제 소멸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 공부라든지 금융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동산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쪽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걸러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주식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크게 돈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가는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부동산에 엄청 투자를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쪽으로 넘어가요. 돈들이 뭐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성을 띠는 게 있는데, 한국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한 세대만에 국가가 완전히 그냥 뒤바뀐 나라잖아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장을 할 때 세대를 거듭하면서 차근차근 성장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한국은 너무 급격하게 커버리다 보니까 그 괴리가 좀 크기는 해요. 사실 우리 부모님,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 60년대생분들인데 60년대생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50년대생분들은 더하죠. 그냥 그 10년 단위로 너무 휙휙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삶을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 세대는. 지금으로선 요즘,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요즘 이제 자식 세대들한테 부모님 세대가 뭐라 그래요? 요새 애들 너무 나태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풍족해졌잖아요. 한 세대 만에.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뭐 2, 30년 만에 국가가 너무 잘 사라지니까 그 엄청 막 보릿고개 시절 생각날 정도로 가난했던 거를 경험하셨던 5, 60년대생분들이 보기에는 요새 젊은 애들이 너무 나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유튜브 구독자층이 5, 60년대생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세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젊은 세대가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닐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가 뭐 정신 상태가 빠졌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뭐 90년대생이지만 시대상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이어오는 단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속 성장을 할 때잖아요. 그 5, 60년대생 분들이 보아왔던 시장은. 그러니까 부동산만 해도 돼요. 이게 안전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예적금만 해도 되는 시절이었어요. 보통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가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GDP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가 그렇거든요. GDP 성장률이 막 두 자릿수가 나오는 국가들이 부동산이나 예적금만 해도 돈이 되는, 그리고 이제 기업에 의탁하고 국가한테 의존해도 노후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성장을 빠르게 하는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는 신흥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그냥 안전자산에만 투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국가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논외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식 시장으로 막 넘어가게 되고, 부동산 쪽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일본도 조금 다른 경향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도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국면이 있죠. 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성장이 이제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부동산 쪽에서 금융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돈도 많이 풀려가지고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꼈잖아요. 사실 한국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이 지금 비싼 건 사실이고, 일본을 이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규모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이 원래 예전에는 지금 뭐 금천구라든지 밑에 뭐 그런 봉천동 이런 데가 서울 범위가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여의도 뭐 그 강남 그 위쪽 종로 쪽 요쪽만 서울이었는데, 서울이 점점 옆에까지 파이를 키우면서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도 그랬고, 지금도 일본을 보시면은 도쿄가 뭐 굉장히 넓어요. 이게 점점 과거에는 요만했는데 이거를 계속 편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김포를 뭐 서울로 편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중심가나 서울에 이제 편입되는 뭐 이런 지역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지금 또 엄청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굉장히 이제 살아남기 어렵고, 부동산 쪽에서 돈을 벌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저는 딱 수도권 서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주식 부자가 엄청나게 생겨날 건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좀 코로나 이후로
주식 투자에 대한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유입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정치권에서도 과거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가 그렇게 좀 잘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치를 정치권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를 점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기 좋게끔 이제 제도가 계속 개편이 돼 나갈 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5, 60년대생 분들이 생각하던 그때랑은 다른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자리를 잡았겠지만 이제는 부동산은 선택적으로 살아남게 될 거고 주식 불패 신화가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주식도 전반적으로 이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수 연동 상품만 투자를 하더라도 아마 살아남는 투자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 지수 추종 그런 이제 상품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한국 지수 추종 상품들을 해도 수익률이 미국 정도를 저는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주식 시장이 저평가 만년 저평가고 인식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식 투자 이 금융 시장에 대한 눈치를 부동산 투자 시장보다 덜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쪽에서 이제 성숙 단계로 들어서고 이제 성장률이 정체를 가게 되면은 금융 시장이 성숙화 단계에 이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주식 투자하기 좋게 그리고 금융 투자를 하기 좋게끔 개편이 자꾸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규제가 또 완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때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긴축으로 나아갈 때 규제가 완화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도 개편이 계속해서 저는 성숙화 단계에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만년 저평가 꼬리표를 떼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인구 구조의 문제도 좀 있는데요.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연금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연금이 좀 제도 개편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안으로서 이제는 지금까지 연금이라는 게 투자를 할 때 안정형, 그러니까 잃지 않는 안정형으로 이제 연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투심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긴축 기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불경기에 보통 이렇게 투자 시장을 많이 열어주고 완화를 시켜줘요. 근데 이 양도세 완화라든지 금투세 폐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 시장이 올라가면 어차피 이런 거는 또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세금도 많이 거둘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냥 뭐 증시 떨어지니까 혹은 뭐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혹은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뭐 이런 거를 해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근본적인 문제도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면서 성숙화 단계로 들어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개편들도. 왜냐하면 정치권이 이제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을 많이 신경을 쓸 거거든요. 왜?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왜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났죠? 국가가 성숙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그리고 금융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천조 시대를 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제도적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이제 연금을 타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연금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대요. 원래는 뭐 얼마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금액이 계속 줄고 있다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 젊은 세대가 없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앞으로는 향후 5년간 주식을 12조 원씩 사들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거예요, 연금이. 그리고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화랑을 띠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조직적으로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사적연금인 401k 제도가 엄청난 성공을 구가했고 그 이면에는 이런 조직적인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 상으로도 제도적으로 매우 완화가 되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원금 보장형 투자가 85%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매우 구시대적인 투자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먹히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때였다면 이게 먹혀요. 원금 보장형으로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노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나라의 성장률 자체가 답보 상태가 되고 한 자릿수 성장률, 솔직히 후반 때만 돼도 괜찮아요. 뭐 8, 9% 성장을 한다. GDP 성장률이.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2%대 3%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식형 펀드로 넘어가야 돼요. 원금 보장형에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 자산 운용 방식 자체도 기존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수단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 미국을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그리고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채권이라든지 주식 쪽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증권 쪽으로 투자가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주식시장에 조직적으로 큰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뜻해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01k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봤을 때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 부자들. 왜 그러냐면은 주식에 펀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직적인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식이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겁니다. 미국이 선진국이라서 물론 그것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뭐 금융적 지위가 1등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끔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미국이 장기 우상향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401k 제도를 기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미국에선 백만장자, 연금 백만장자가 매우 흔합니다. 증시가 불안해도 연금을 안 깨요. 그 비결이 바로 401k 연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미국은 열심히 노동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다니고 노후를 이제 원활하게 보내요. 여러분들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옛날 영화인데 애플에 투자해가지고 대박나서 부자가 됐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요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게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애플로 대박났다고 했을 때 그때만 찍었어도 지금 대박났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한국의 노후 대비 시장은 지금 구시대적 발상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연금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제도 쪽으로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작했으면 됐지 왜 이제서야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과의 합의도 어느 정도 도출이 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 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날려먹었다고?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쳐먹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하고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한국의 국민들의 주식 투자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주식 투자 인구가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런 말씀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어머니 포함 어르신분들 지금 5, 60년대생 분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실제로 금융적 제도라든지 성숙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선 장기 투자 그게 돈이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년만 일하면 충분히 백만장자가 된다. 사적연금 적립금 규모가 5경 원을 돌파한다. 증시 퇴직연금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조직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100만 달러가 넘는 가입자가 뭐 37만 명, 100만 장자 401k 연금 자산으로 지금 100만 장자가 37만 뭐 38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배 이상 급증했다. 사적연금 적립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뭐를 많이 보냐면 그 401k 제도라든지 요런 거를 많이 이제 투자를 같이 회사 쪽에서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하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401k 그 직원들한테 401k 연금 제도에 투자를 많이 해주는 회사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주식시장을 더 강하게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서서도 이렇게 투자를 촉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은 401k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401k 플랜을 제시하고 미국에선 취업할 때 연봉이 끝이 아니라 401k 매칭 비율도 필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401k 이런 거 이제 투자를 많이 넣어주는 회사인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대세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세제 혜택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401k 적립금 투자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를 최대한 유예해 줍니다. 한국 기업도 이제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을 따라서.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이걸로 덕을 받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 왜 안 했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좋아졌죠. 이제 앞으로는 할 거예요. 저희 세대 90년대생 세대들 80년대생 세대들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 인식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교육받은 세대예요. 저희 어머니 세대가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해가지고 자식들 교육열이 좀 심각할 정도로 강했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5, 60년대생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열이 말도 안 되게 심각할 정도로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할 정도로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90년대생, 80년대생 후반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그 어르신 세대보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는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냥 거의 도박이랑 동급으로 봤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주식 바라보는 시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개편이 정치권에서도 서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 관련된 이런 세제 혜택이나 연금 개편을 주식 투자 쪽으로 선진국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게 저의 장기적인 예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가 돈이 되는 시장으로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금 보장형 이게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형 펀드 70% 미국이 가는 방향성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금 부자가 넘쳐나는데 한국은 아파트에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점에 봉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선진국인 미국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영끌로 지금 막 부동산을 사고 이랬는데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은 주식 쪽에서 이제 부자들 차세대 신흥부자들은 주식 부자들 쪽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OECD 쪽에서 한국을 봤을 때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창업하기 힘든 나라고 도전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는 게 좀 크다고 봅니다. 왜 창업하고 도전하기 힘든 나라가 됐을까요? 좀 이런 말씀 좀 그런가?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고 창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한국의 지금까지의 현 실태였습니다. 청년이 이제 살기 좋아지려면 도전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도전하는 인프라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쪽으로 돈이 유입이 많이 돼야 도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도전하고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이 힘든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나와줘야 노인들이 또 이제 그 덕을 보는 거죠. 부동산도 막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그리고 연금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그 연금 제도를 주식시장이랑 연결을 하면은 노인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코로나 충격이 없다는 듯이 성장은 잘했는데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들은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GDP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까요? 1인당 GDP 추이도 아주 지금 준수한 성장을 보여주고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고령화도 문제지만 저는 이런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령별 빈곤율 추이,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이. 이게 다 연금 제도를 저는 개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주식 투자 쪽으로 연동을 하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주식 시장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판을 깔아준 다음에 그런 판에서 청년들이 놀 수 있게끔 창업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 인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최하위권.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 주식 시장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이걸 바꿔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업률은 최상위권. 창업을 안 하니까 실업률이 높지. 누군가 창업을 해서 기업을 일구고서 돈을 벌어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성장이 있겠습니까? 청년 고용률 최하위권. 노동소득 불평등도 높고 생산성 차이도 크다. 한국은 성장하는데 안에서는 골병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나라죠. 건전한 국가지만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예요. 매달 기초연금까지 얻어도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등. 한국에선 퇴직연금 방치가 수두룩합니다. 가입자 30%가 수익률조차도 조회를 안 해요.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이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주식 투자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의 30년, 40년과는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생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후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 보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어려운 나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GDP 성장률이 막 또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면 부동산이나 연금만으로도 돈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제도적으로 성숙화 단계에 이르지를 못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주절주절 떠들었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사이클상으로도 저는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코로나 때 거품을 다 걷어낸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3,000포인트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는 10,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4배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수 펀드만 추종해서 투자를 해도 코스피 지수 추종 펀드만 투자를 해도 돈을 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과거와는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이라든지 노후 대비는 이런 쪽으로 하시고 개별 종목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쪽에서도 규제를 계속 완화해주고 있고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어려운 상태다라고 할 때 그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급락이 한 번씩 나오긴 할 겁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판단은 생각하지 말고 은퇴하고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년 세대분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지금 과거의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투자시장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탄생할 거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쪽으로 돈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두서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영상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도움만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어쩐다 이런 게 아니라 구독, 알람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영상만 시청하셔도 될 것 같다. 주변에 이 영상을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좀 과거의 투자 수단이라든지 뭐 안정형 투자에 사고가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계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뭐 댓글이나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시장에서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